한국 정치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위기가 심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주권 침해,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주권, 국익은 뒷전인 채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인 현실에서 친미 기득권 세력과 함께 미국의 내정 간섭, 주권 유린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미국의 대선 개입과 경제 수탈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고자 열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자들의 분석과 참가자들의 토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문제를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주권당, 자주연합준비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그리고 동작촛불행동,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작촛불행동이 공동 주최하고 있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촛불전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하실 건데요. 정성희 자주연합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님이 또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최규엽 전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님,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님, 최수진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운동본부 회원, 이렇게 기본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또 참가하신 분들, 또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각각 15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토론자들이 먼저 기본 토론을 각자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과 논점을 좀 정리해 본 다음에 발제자,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이형구 정책위 의장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발제하는 동안은 이 PPT를 이용하니까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자리를 저쪽 방청객 쪽으로 우선 해주시고요. 먼저 국민주권당 이형구 정책위 의장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이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발제는 내란과 대선 국면에서 미국이 정치 개입을 한 현황과 영향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짧게나마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과거부터 한국 사회,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12.3 계엄 이후 이제 내란 정국이 펼쳐지고 지금 대선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자국의 패권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내란 정국, 대산 정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것이 있었는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서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지른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이 애초에 몰랐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짚으려고 합니다. 일단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도 하고 윤석열이 한 1년 전 정도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미국이 몰랐을 수 없고,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까지 속속들이 도청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마당에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이제 12.3 계엄을 실패하고 윤석열 탄핵 국면이 되면서
미국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차기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장 크게 개입했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계엄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12월 23일 날에 미 의회조사국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위기, 계엄령과 탄핵에 대해서 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는데 민주당은 윤석열과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제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탄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현재의 선고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이때부터 미국은 이미 대선을 염두를 해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서 이 내용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과 탄핵 선고일이 비슷할 거라는 우려가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때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자나 이런 거가 잡히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2심 재판의 일정이 잡힌 게 1월 들어서 잡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있진 않았는데, 익히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4월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를 끌면서 끝내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파면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은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기에 파면이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선고일과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가깝게 붙이려고 한다,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국면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헌재 선고 지연 사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개입했던 것이, 이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고 그걸 이행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저께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를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선고 지연을 했다면, 이번에는 대법원 선고를 굉장히 앞당기는 방식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농후하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번으로 또 대선 개입하는 행보를 구체적으로 이제 꼽자면은, 하나는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한덕수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할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한덕수 출마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떠오르고 한덕수가 후보군으로 단박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비슷하고 한동훈이 좀 더 앞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김문수가 이제 거의 보수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 2등으로 급부상했던 게 한덕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를 국힘당의 어떤 보수 진영의 후보 군이 딱히 부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힘당 후보군을 부상시키기 위한 카드로 한덕수라는 인물을 띄우는 데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더 덧붙여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그 외에도 미국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도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일요일에
뜬금없이 개헌 주장을 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이 됩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주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정상 그리고 내용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는 거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여야당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하고 국민투표법에도 개정할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대선까지 공론화하는 기간을 거쳐서 대선 때 투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원식은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개혁진영, 진보진영에서도 찬성 입장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는 미국의 작용이 개입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미 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발제에서도 많이 해설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의도는 1997년에 IMF 사태 당시에 김영삼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에게 김영삼과 맺은 그 IMF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아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덕수 최상목을 이용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받아내고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해서 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등지에 개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선을 하는 데서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우리 국민이 내란 청산을 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에 미국이 굽이굽이 결정적인 장애 요소를 던지고 방해를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내란 국면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관건적이고 난관이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할 때,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할 때, 윤석열을 파면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선도 있겠지만 그 앞을 보자면요. 근데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추진할 때 1차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강하게 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내용 중에 북중러 적대 정책과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탄핵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시하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1차 탄핵소추안은 부결이 되었죠.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이 내란만을 이제 담은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서도 난관을 조성했던 거는 경호처였죠. 그리고 경호처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한대행에 가장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이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지지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하면서 민주당이 한덕수는 민심을 그대로 타고 바로 탄핵을 시켰지만은 최상목은 끝내 탄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탄핵소추안을 이제 발의했다가 최상목이 이제 주행랑을 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 미국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버팀목이 돼주면서 경호처로 하여금 윤석열 체포를 지연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방해 작용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에서는 말씀드린 알고 계신 것처럼 헌재 선고를 지연시킨 게 바로 미국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에 한계를 보였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한국 국민의 주권 의식과 행동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지면서 미국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까지 헌재 선고를 지연시킨 건 단순히 시간만 끌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의 구도가 1차적으로 깨지는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항쟁을 강력하게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폭발을 우려한 나머지 미국이 유죄 판결을 밀어붙이지 못한 결과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파기 재판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미국이 뭐 법적으로 합당한 이런 행동들만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파기 재판을 강행하지 못한 것도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응의 중요성.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지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고 해서 지금 제멋대로 무조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뭐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 주권 의식이 강하고 그 결과 미국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도 되느냐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결과론적으로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이런 내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결과론이고 사실은 국민들이 막아서 저지시킨 것 아닙니까? 미국의 구도가 관철되지 못한 것도 국민이 막아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장이 꺼낸 개헌령도 보면은 국민이 달라붙어서 조기에 진압을 해서 개헌 주장을 철회시켰기 때문에 그 여파가 미미하게 이제 마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지연이 되고 사태가 길어졌으면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 미 유해조사국에서 12월 23일 날 보고서를 냈을 때 미국이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2월 초에 조셉 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곧바로 공개하고 이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들었으면 또 상황이 지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심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내버려둘 게 아니라 그 민심에 의거해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는 행동을 강력하게 벌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냥 단순히 대선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패권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든 수단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발표할 경제 수탈고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국에 대해서 손을 떼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력하게 벌일 것이고, 그런 결과로 한국에서 국민 대 미국의 대결 구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협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만약 당선된다면 받아들이고 이행하라고 압박을 넣을 것이 너무 자명하고, 또 8월 한미연합훈련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고, 이영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이 내란과 지금의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정치 개입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 것인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향후 전망에서 우리가 더 착목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미국의 경제 압박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님, 또 소통과 혁신 연구소 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정성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미국의 경제 압박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날 이제 트럼프하고 한덕수가 전화 통화를 28분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조선, 방위비 논의했다. 훌륭한 통화였다. 좋은 거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가 무엇을 갖다 바쳤길래 이렇게 트럼프가 기분 좋아서 얘기했는지, 트럼프가 이 자기 트위터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막대한 흑자가 있다.
관세를 물려고 했는데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업 대미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알래스카 대규모 LNG 천연가스죠. 알래스카 투자를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 보호를 해주니까 막대한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머니 머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돈 기계잖아요. 돈 기계. 부르면 내놓게 돼 있다 이거야. 가장 압박을 가하면은 한국만큼 돈 잘 내놓은 데도 없다 하는 우리 한국민을 얼마나 업신여기길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한국 돈으로 14조 7천억. 이건 이미 이제 바이든 시기에 이제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으로 내년에 이제 1조 6천억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 9배나 되는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 연장해서 24일 날, 4월 24일 날 2+2 통상 협상을 했습니다. 한덕수와 이제 최상목과 안덕건이 미국에 건너가서 협상을 했는데 이제 일명 줄라이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7월 8일이 유예기간 70일이 마감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끝내야 되는데 엄청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4가지 이 협상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어요. 모든 협상에는 의제 선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라는 이름 아래 기술 협의, 말이 협의지 기술 약탈, 투자 협력, 대미 투자, 그리고 이제 환율 정책까지 개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해줬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년만 하고 개헌해서 물러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가 4월 4일 날 통화에서 굉장한 걸 갖다 바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좋게 보고 좋다. 네가 되면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미국 사람 재무장관이 실토를 했습니다. 4월 29일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것을 이제 한덕수의 정책 성과를 가져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으나 맞서지 않겠다. 협상도 전쟁입니다. 맞서지 않겠다고 미리부터 이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정책 성과를 위한 졸속협상,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를 하라고 이제 야당들은 얘기를 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친미 성향 대권 행보를 중단하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 최상목이가 근데 말이죠. 한덕수와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최상목이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탄핵을 걸어서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협상을. 그 책임자입니다. 그럼 역적 소리 안 듣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두고 이제 매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사퇴한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이는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조금 나왔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을 알고 있는데 둘 다 기회주의자이고 친미 분자인 건 사실인데 자기 살기 위해서 약간 간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4가지 프레임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관세만이 아니라 관세 25%를 보편 관세로 때렸는데 이걸 설령 20%로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비관세 장벽은 이런 겁니다. 산업정책할 때 중소영세기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그런 것도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역 마찰이나 미국 산업에 불리하다고 작용하면 개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 기술,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차단한다든지 미국의 고급 기술을 판다든지 이런 거를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규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역의 양만이 아니라 질, 규칙 이것까지도 이제 간섭함으로써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약탈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안보라 그러니까 이게 기술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이 기술 동맹, 친미 기술 동맹, 플랜드리 쇼링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기술 동맹을 형성하는데 그게 갇히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죠. 산업, 미국의 대미 투자입니다. 지금 벌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나오션, 지금 조선해양 이게 가장 기술이 지금 세계 거의 최고거든요. 우리 조선해양 기술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런 수준인데 한국의 이 대조선 산업의 이제 이 투자 이걸 이끌므로써 기술을 빼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알래스카 LNG입니다. 알래스카 가면 저 북부에 이제 천연가스가 나요. 그걸 개발해서 가스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정유를 해가지고 이걸 수출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사할린이라든가 시베리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은 7배입니다. 7배 가격이 7분의 1밖에 안 되고 거리도 가깝고 더군다나 철도 도로가 연결되면 가스관 전력망을 동시에 이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우리가 공공교통도 해결할 수가 있고 친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고 미국 막대한 수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놓고 그게 생산되는 것을 비싼 가격으로 곱다시 사야 되는 이런 부담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거. 통상 이 환율 문제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몰 무이자 채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만이 아닙니다. 줄줄 이어지는 이 부담 증가, 이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심지어 유럽도 달라들어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도 맞서고 조금이라도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도대체가 이 한덕수 이 내란 대행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고요. 크게 보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 지금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국 패권에서 미국 패권이 약화되면서 다각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차원에서 만만한 이 한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다각화 체제, 이 다자 체제를 좀 약화시키고 한미 FTA 이 관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동차, 반도체를 미국이 좀 많이 팔아먹는다는 이름 아래 농업, 서비스, 공공이 이 부분을 다 이제 지적재산권까지도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그 좀 팔아먹었던 자동차, 반도체도 이제는 관세로 막아버리겠다는 거. 좀 줬다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 양자협상을 고착화시키면서 대등한 외교 원칙은 사실은 자주, 평화, 설린, 호혜, 평등의 원칙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자주국가라면은 이 원칙을 다 뭉개고 강압적인 통상을 한국에 들이밀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이게 시간이라도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끌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어적인 굴욕적인 이런 입장에 서면서 차기 정권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그걸 뒤집을 수도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이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거의 도장만 안 찍었지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그걸 뒤집습니까? 동맹인데 예속 동맹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한 6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가짜 주장입니다. 지금 대미 무역 흑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아요. 이것도 수출 계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한국의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현지 법인이 수익을 좀 계산됐다는 이유로 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세를 때리는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위험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알래스카는 막대한 투자에다가 앞으로 두고 천연가스를 강매 당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4개 항목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협상한다지만은 계속 어제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협상을 묶는다. 협상은 따로 하지만은 결국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방위 보호세 개념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
사실 북이 남침합니까?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성격이 끝났습니다. 대만 분쟁이라든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유동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 아닙니까? 그것을 사실상 다 허용해 주놓고는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둔비대로 더 받아 처먹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도 사실 국가가 자주국가라면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중요한 기획재정부의 정책입니다. 그걸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도 들어가서 주가를 부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간섭한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미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따라 내리면 우리도 좀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 폭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데 우리는 안 내린다. 그러면 외화가 일거에 유출돼 가지고 제2 IMF가 오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협의회도 이미 이제 인플레 방지법, 반도체 과학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이든 때는 현지 법인에 이제 지원해 준다는 것도 트럼프는 지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만 가져가고 지원은 없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저들이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끝으로 가장 현 시기에 이 과도기의 협상 전략은 시간 끌기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야.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수백 명 애들 죽였지만은 지금 이 내란 이 대행 정권은 가만히 좀 있어야 된다. 프레임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합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설명을 세계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무역 흑자라는 것이 딴 게 아니다. 대미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미국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거기서 번 돈이 한국 무역에 통계에 계산됐을 뿐이다. 이걸 흑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 다 빼면 사실은 적자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폭로를 해야 되는데 입번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미사대 매국 세력들이. 그리고 산업 지역 이 병행을 또 하나는 이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버티지 않습니까? 계속 버티면 누가 이길까요? 중국이 이깁니다. 체제 특성상 내공이 강합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미 벌써부터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주가가 트럼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데모로 하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못 견딥니다. 그럼 수정을 하겠죠. 근데 중국은 제가 이제 백두산 역사 평행하면서 중국 가서 불만은 많아졌어요. 1%만 성장률이 떨어져도 인구가 몇 만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특히 불만이 많은데 그러나 그 불만을 가지고 무슨 소요를 한다든지 데모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중국 체제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방식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중국은 놀랍게 5년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시간만 끌면은 결국 미중 간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편성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면 훨씬 유리한데 만만한 동맹국부터 먼저 전범을 보이자고 좁혀가지고 일본, 한국 불러가지고 딱 만든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관세는 5% 깎아주고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했다든지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자, 그 다음에 이 산업과 이 지역, 이 병행 전략을 해야 됩니다. 조선에너지, 핵심 산업, 이 교환카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의 이 지역 연계를 통해서 탈미 의존 전략, 탈미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요번 그러면은 이 협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안정적인가? 이 나라 경제,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이 경제가 안정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자기 정권도 자주성을 갖도록 국민 운동을 벌려가지고 이 이재명 정권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발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들어갔던 내용 싹 빠지고
그 이후에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하겠다고 국회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 개인한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을 자주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환율 통화 정책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고 불평등한 각종 한미 FTA라든가 여러 조약들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역 다변화, 투자 다변화 해야 됩니다. 왜 미국만 합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빠지고 미국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코끼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브릭스 나라로 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세안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다변화시켜 놓으면은 미국이 말썽을 일으켜도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전략산업. 이 첨단 기술은 이것은 미래의 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종속을 탈피를 해야 되고 이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벌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공 주도로 기술 축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학기술 저 대전 내려가서 그 예산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R&D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국공유화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 중심의 산업 전환해야 됩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후 대응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평화 협력입니다. 제가 아까 철도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확대를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북방 경제를 개척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유라시아 대역이 40억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입니다. 서울역에서 열차 타면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저 에스페니아 지브롤터에까지 가고 그 지하 터널 뚫고 있거든요.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저 남아공까지 열차 타고 갈 수가 있는 열차와 동시에 우리 물건 싣고 가서 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남북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가 기초한 남북 경제협력, 그걸 기반으로 한 북방경제 개척,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차기 정권이 들었으면은 지금 트럼프도 북하고 대화 재개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쪽이 근데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전략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줘야 아마 협상이 될 겁니다. 협상이 되면 남북 관계 따라서 조금 좋아지겠죠? 정권은 반드시 교체돼야 되고 자주성이 좀 있으면은. 그래서 기존 남북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하면은 무슨 적대적인 두 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뭐 말이 많고 오해가 많던데 두 국가가 강조점이 아니고 적대적, 교전국, 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강조한 걸 가지고 무슨 남북 수교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 다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 강화, 통상 민주화 해야 된다. 통상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장기적으로 내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남북 평화 협력 구축하면은 이 8천만 인구가 있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면은 이 자체가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협상을 하면은 국회 비중권을 강화해야 돼요. 지금 한덕수 전화 통화한 거, 2+1 통상한 거 국회 보고했습니까? 밀실협의입니다. 밀실협상. 말이 됩니까 지금? 괜히 열받네. 그래서 통상 정보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비준을 강화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구 의장님 그리고 또 정성희 위원장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제하신 분들은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이게 PPT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압박과 함께 매우 압박은 이례적이고 강력하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미 간의 경제에서의 구조적인 종속 문제 이런 좀 근저에 있는 문제까지 분석을 해주셨고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니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희망이 생기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대안과 경로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 두 분 발제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세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우선 기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이쪽 그냥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예, 앉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순서를 미리 지정을 못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저는 도봉-촛불행동 대표하고 있는 김세동입니다. 네. 두 분 발제자분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영구 정책위 의장이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직접 저희가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들 여기도 다 아시겠지만 촛불행동도 이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매 시기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월 중순에 미대서관 앞에서 촛불행동이 기자회견도 하고 삭발도 했었습니다. 대표단이 삭발을 해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이제 떨쳐내야지 내란을 갖다가 종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내란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촛불행동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직접적인 행동으로 삭발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 한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을 하고 또 삭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촛불 국민들이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안 하진 않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그 촛불행동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명확하게 이 시기에 국민들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빨리 파면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 과연 법비들만의 난동뿐이었을까? 그리고 윤석열에 동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뒷 배경은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게는 쟤네들 돈이 어디 있어서 극우 애들은 데모하고 있지? 우리 집회 한번 하려고 맨날 모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본질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내정 간섭 그리고 미국을 추종하는 자들에서 나오는 뭐 자금부터 해서 이런 기획들이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내란 봉식, 윤석열 파면을 늦추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영구 정책위 의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다들 깜짝 놀라시긴 했겠지만 저는 약간 이제 파기자판 여기 이제 그래서도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의견이 약간 이제 다른 게 있다면 파기자판을 못한 게 국민들의 이제 저항을 고려해서 재판관들이 이제 한 발 물러섰다.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 전 오히려 미국이 꽃놀이패를 이제 손에 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지금 뭐 날짜는 계산해야겠지만 고등법원과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상고 이후에 이 날짜까지 보면 선거운동 중간에 날릴 수 있는 카드 하나와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유죄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명분을 갖다 흔드는 두 가지 패를 다 가진 거 아닌가. 오히려 파기자판이었으면 국민적 저항이나 아니면 새로운 후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정리가 됐을 건데 더 혼란스럽게 하는 두 가지 꽃놀이패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이제 정성희 소장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끌어낼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어느 딱 부러지게 뭐 법과 뭐 이런 것처럼 제정해서 언제부터 시행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는 문제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딱 어느 시기 뭐 이렇게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튼튼하고 자립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 이 문제가 저는 핵심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남북 간의 관계, 경제 문제든 뭐 다른 문제든 이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에 매달려서 손발 다 잘리고 철도 뭐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조사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경제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죠. 네. 이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 국민이 주인되는 이 정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가결하게 이제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현 시기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빨리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과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 요새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보이는 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미국이잖아. 누구나 다 합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미국의 힘이 약화됐다. 그리고 미국이 처한 상황 자체가 드러나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런 인식을 좀 하게 됐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니까 열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은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뭐 정책 전문가는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고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 힘은 이번 과정에서 명확히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촛불행동이 3년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일관되게 싸워왔고, 그 촛불행동 여러 지부 중에 도봉 촛불행동이 상당히 잘 되는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는 동작 촛불행동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고요. 동작 촛불행동 회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동작 촛불행동 회원들에게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거는 뭐 오늘 토론 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 아니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파기환송을 한 것이 미국과 적폐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수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론은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를 아마 올 초 작년 말 이렇게 꾸려가지고 미국의 이제 내정 간섭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대학생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최수진 회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내정 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 발제를 좀 들으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일삼고 경제에 계속 침탈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이 패권의 몰락이 와 있고 경제적 위기를 두고 확실히 발악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거를 좀 여실히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에 대해서 이 요구에 순응하고 계속 한국 경제를 계속 동반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 파탄나고 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에 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로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확신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지금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기기는커녕 대리전쟁을 통해서도 계속 지고 있고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 경제 전쟁에서도 여전히 좀 질이 멸렬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쟁과 대대적인 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을 계속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동을 보더라도 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과 시리아도 미국의 이 계속되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얼마나 미국을 향해서 반미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고, 중남미에서 보이는 이 핑크타이드가 일렁이는 걸 좀 보면서 대미 자주를 외치는 진보 정권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신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에서 국외 정세로만 보더라도 혼란스러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내부 사정은 더욱더 처참한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이 미국의 민중들은 계속해서 마약 문제와 각종 절도 범죄가 좀 미국 전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미국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좀 확신히 볼 수 있었고, 미국 내 연방 공무원들 20만 명이 좀 해고가 많이 됐는데 이것 또한 미국의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다라는 것부터 좀 알 수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의 이 빚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말이 붙을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이자와 이 원금을 갚지 못하는 정도로 이제 미국이 많이 몰락하고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주식, 국채, 달러, 이 트리플 악셀을 달리고 있으면서 이 현재 미국 금융 패권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좀 확신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승산이 있어 보였던 이스라엘 전쟁마저도 이 미국이 계속 조바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댔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학살을 좀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정당성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도 많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반미 이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후티를 향해서도 미군이 그만큼 공습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마저도 막지 못하는 이 현실을 좀 보면서 미국의 이 군사력마저도 많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북중러를 제압하는 것이 좀 목표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 경제, 기술 면에서도 추월을 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트럼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대결에 좀 집중하고 있고 있지만, 결국 이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결국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이 이길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미국과 나토는 좀 끝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미국은 결국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을 끌어들이려고 준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패권 몰락을 막기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미국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좀 믿고 계속 싸워가야 한다라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좀 천천히 무너지면서 일극 체제는 이제 다극화 체제의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브릭스에 동참하려고 하는 나라가 계속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말 이제는 미국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 다자간 규칙, 규범,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 주도로 형성된 이 전후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
스스로 자신의 패권을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미국에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무난히 넘어갈 시기가 아니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미국이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로 병합을 해라 라고 하면서 주권 침해를 했지만 결국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수 없고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자기 나라의 이제 자주를 계속 지켜왔던 것만큼 우리나라도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미국에 맞서서 싸운다면 그 마저 자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란대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이 한덕수를 이용해서 아마 더욱더 발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광장에 모이고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면 이 자주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복이 아니라 버티고 종속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으로, 그리고 체념이 아니라 투쟁으로 같이 국민들과 싸운다면 이 미국의 이 소나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자주권을 좀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와, 아니 그렇게 토론문을 잘 준비해 오셔놓고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예, 출력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예, 우리 최수진 학생은 이제 국제 정세를 위주로 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내부도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근데 그럴수록 한편으로 이 동북아나 한국에서는 더 간섭과 개입, 이것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싸워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예, 뭐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국제 정세의 큰 변화, 그리고 향후의 미래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토론 기회를 또 뭐 가져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 토론으로는 서울시립대 전 초빙 교수님을 하셨고요. 전북민주동호회 맞습니까? 단체명이. 그 전북민주동호회라는 단체명도, 그 단체가 그 이름도 쓰이기도 하고 전북민주화운동 동지회인가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던데, 혹시? 전북민주동호회. 예, 알겠습니다. 예, 전북민주동호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최규엽 선생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부드럽게 접근하라고 전 시립대 초빙 교수라고 썼는데, 저는 이 전임 교수는 아니고 초빙 교수입니다. 근데 초빙 교수라는 게 이제 사회 역사적 활동을 학문에 전미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현대 사회와 불평등을 과목을 한 13년간 강의했어요. 저는 지금 트럼프 관세 협상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에 관해서는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 놈 때문에 감옥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래서 나도 한이 있어가지고 미국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와가지고 지피 지금 100점 100승인데, 어쨌든 지금 이 참 역사적 지금 시기 아닙니까? 참 지금 어떻게든지 이 탄핵 계엄을 반대하고 열심히 싸웠던 세력들이 잘해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쟁취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한 1년 같은 그런 시기예요. 하루가 한강 같은 시기죠. 이런 시기인데, 지금 이런 대선 국면과 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 문제에 창복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내가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요. 해답은 거기 있는데. 나는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분들 존경하고요. 또 이런 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플로에 계신 선생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옛날 80년대 같으면 빨갱이라고 다 잡혀갔을 때요. 전두환 때는. 하여간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는 뭐 단합이 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 공작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건 공작으로 하거든. 국무성은 립서비스 하는 거요. 국무성 말 들으면 안 돼. 걔들은 이제 신사적인 말만 하고 내가 뭐 우리나라 그 옛날 이라크 파병 반대를 끝까지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장영달 국방위원장 그 의회에 계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미국에 불려가 가지고 국무성 가서 얘기 듣고 국방성 가서 얘기 듣고 얘기를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하여간 뭐 상세히 술자리에서 내가 들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파병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항해서 반대했다니까 같은 당인데 장영달 국방위원장. 근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여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는 그 가능하면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다 추정으로 얘기했다면 역시 니는 뭐 진보니까 좌파니까 그런 말이 하고 색이 안 넣는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제가 이 동네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의식들이 많이 바꿔졌어요.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보면 저 미국 놈들 좀 무기 팔아먹으려고 지금 미군 있는 거 아니냐. 그 북한 쟤들이 뭔 힘 있다고 전쟁하겠냐. 옛날 얘기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그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꿔졌어요. 보면. 옛날 한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만날 때는 김정일 위원장 인기도 괜찮았어요 그때. 뭐 옷도 막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북에 대한 인식도도 정상회담 하고 이럴 때는 아주 북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실사구시하는 자세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17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나는 미국 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미국 놈이라고 해.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걔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악귀들이지. 그 인디안들 얼마나 죽였어요. 왜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 공존을 해야지. 응? 참 인디안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루소가 인디안 사람들 사는 것 보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인류 이상향을 보이고 살았던 사람들.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미국이 과거에 했던 그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를 쓴 거예요. 지에치카가 과거와 현재는 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라는 게.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는 대화한다고 했어요. 미래도 과거와 현재 받침해서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 이게 검증된 얘기. 근데 검증된 얘기도 또 미국 사람 아닌 사람이 얘기했다면 안 믿으니까 미국 사람이 한 얘기를 내게 쓴 거예요. 길게 설명 안 할게 한번 보세요. 지미 카터가 한 얘기. 그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1기 당선됐을 때 242년 미국 역사에서 16년 빼놓고 전쟁을 미국이 안 한 적이 없었다. 그다음에 아이젠하워가 퇴임하면서 연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옛날에는 정말 그 청교도 정신 자본가들이 미국을 살렸는데 이제는 미국 군대하고 무기 만드는 군수 자본가들하고 정치권이 결탁해가지고 미국 사회를 완전히 장애해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 희망이 없다.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무기만 팔아먹고 전쟁해가지고 미국 유지해가지고 희망이. 그 아이젠하워가 퇴임 시 한 얘기야. 최규업이 한 얘기 아니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리서치 그 체임스 루카스 보고서를 이 사람들 미국 사람이요. 2차 대전 후 미국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800개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면서 37개국에서 전쟁을 벌였다. 사상자가 2천만 명이다. 사상자. 1차 세계대전보다 많아요. 우리 이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입니다. 지난번 그 옛날 미국의 그 로버트 케네디라고 법무장관하고 존 F 케네디 친동생 있잖아요. 그 아들 미국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군 복지부 현 장관 얘기가 미국은 그동안 CIA를 중심으로 1947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 정부 3분의 1에 해당하는 83개 정부를 공작을 해가지고 무너뜨렸다. 내가 한 얘기 아니요. 근데 이 얘기 조금 뭐 시간이 좀 없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적이 없거든요.
이 트럼프도 우리가 잘 봐야 돼. 트럼프도 이게 균형 있게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털시 게바더라는 여성이에요. 50대 그 중반 여성인데 하와이 사람인데 힌두교를 믿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 민주당이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엄청 싸웠어요. 옛날에는 공화당이 주로 전쟁을 했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전쟁을 했거든. 이라크 말고 그두부터는 다 민주당이 주동해서 했다고. 싸가지고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전쟁을 일으키는 군산 복합체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싸웠던 게 털시 게바더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가 좀 괴상하지. 막 여자도 무시하고 뭐 무슨 코로나 때 보면 그거 다 마스크 쓸 필요도 없다 그러고 하여간 좀 특색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이 군산 복합체한테 뇌물을 이런 번 받아본 게 없어. 부정 비리가 없어. 미국 정치인들 다 후원금 받고 받아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자기 평생 사업을 하는 사람 생각으로는 미국을 잘 먹여 살리려면 전쟁을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 왜 멍청한 짓을 하냐고. 더군다나 지일 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하거든. 전쟁에서 이기면 좋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망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아프가니스탄 망하고 이라크도 나중에 막 이러면서 미국이 패가 망신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었어요. 가짜지. 금으로 바꿔줬는데 그때만 해도 베트남 전쟁 끝나고 금으로 바꿔주는 걸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미국 달러가 그 정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털시 게바더라는 이 국가정보국장,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17개 이 정보를 담당하는 얘기를 통제한대. CIA도 여기서 통제해요. CIA보다 여기가 힘이 센데. 미국이 정보국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방식은 전쟁 방식보다는 공작으로 하는데 뭐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건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도 지났고. 그래서 어쨌든 1980년대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중에서 군사 독재 정권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1980년대 남아메리카는 전부 독재 정권이에요. 그거 다 미국 CIA가 공작해서 한 겁니다. 경제 저격수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 어떻게 남미 각 나라들 군인들 미국에 데려다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파나마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뭐 하여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제3세계 민중들이 의식이 각성이동 이러면서 민주화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 거니?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배 전략이 바꿔진 게 뭐 계엄령도 오고 막 독재 정권도 세우고 민주화운동 하면 그냥 경찰들 데려다 막 최루탄 쏘고 막 이런 방식이 1987년 6월 항쟁 때 미국이 바꿔진 거예요. 19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막 파출소도 부시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전두환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광주 민중봉기를 봐라. 광주에서만 무장 항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전국적으로 무기고 털어가지고 칼빈 들고 나오고 이러면 우리 못 이긴다. 우리 미국도 감당 못한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가 지났다. 전두환이 너도 죽어. 그래서 미국이 계엄령을 막고 6.25 선언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속이고 선이라고 하지. 어쨌든 직선적 현은 쟁충을. 그러면 그 뒤로 이제는 그런 지배 방식으로 해오고 있다. 근데 그대로 이제 87년 뭐 6월 항쟁 우리가 다 정권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박근혜 때 이런 일.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죠. 박근혜도 계엄을 하는데 모두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근데 요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만 씨가 저 4.19 때 물러난 것도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 4.19 혁명 할 때 그 송일찬 장군이 탱크 몰고 왔는데 군인들이 중립시켰잖아요.
미국 G20씩 하나 해요? 그때 이승만이가 너무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가지고 미국 말도 잘 안 들었거든. 그다음에 뭐 박정희가 그 시기 미국 CIA 해서 뭐 쿠데타 일으킨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두환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두환 씨가 월남 가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말 잘 듣고.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제3세계 군인들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체크하고 미국의 그 육군 종합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쫙 다 체크한다고. 가지고 일본에서 5번까지 수준을 매겨. 어떤 놈을 대통령 시킬까. 우주들을 쏘아올리는 기술로 제3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검찰총장 시절에 미국 CIA 국장이 만났다는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이가 출마하고 당선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 단 하나 미국이 개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뭔지 독재 정권 할 때는 그냥 세워가지고 임명하고 세우면 되지만 국민들이 몇 천만이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미국 마음대로 못하지. 몇 천만 명이 선거를 하는 걸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 또 그런 그 민주화를 미국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국이라면 개입 않겠어요? 우리가 개입하도 개입하죠. 미국 말 잘 듣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게 좋지. 이걸 기정사실화해야 돼. 상식적인 얘기라고 사실. 그래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을 한다. 근데 이번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국이 정말 개입을 했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저는 200%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건 그 윤석열이 용산 사는데 도청한 거 드러났잖아요. 그 윤석열이 거기서 군인들 데려가서 술도 먹고 별 얘기 다 했더만 계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안 가도 하고 안 가야말로 진짜 도청이 놓지 안 그래? 사실 미국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도청 실력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엄청 실력이 좋아요. 그리고 정보기관이 엄청 많아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유급도 엄청 많아. 그게 돈도 엄청 나가죠. 여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쿠데타를 한 부분에서 협력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라면 미국을 상의 안 했겠어요? 죽으려고? 함부로 쿠데타 했다 죽으려고? CIA가 상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CIA가 나는 무기는 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쿠데타 하고 나서 이제 미 국무성에서는 그러고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고약한 놈이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들 회복력 있다고 그러고 윤석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미 국무성이 한 얘기를 다 립서비스요. 그 사람들 그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해. 우리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날 때도 미 국무장관이 신사적으로 얘기하더래. 웬만하면 이랄 거 파병하시죠. 한국도 좋은 일이고. 근데 안 한다면 별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방부 가가지고 만나니까 막 밤에 술 먹으면서 조인트 깔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포들 딸랐던 한국에 안 보내겠다. 우리가 그러면 전쟁 해버릴까? 한반도에서? 별 5만 가지 협박을 하더라는 게 우리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도 민청학년 때 징역을 7년 사는 사람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큰 정치하려면 미국 놈들한테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이잖아요, CIA가. 그래서 저는 다만 누구예요? 그 점쟁이 했던 누구예요? 그 친구가 서해바다에 빠뜨렸다 이런 그 개혁까지 미국이 승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걔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시도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실행까지 했겠느냐? 그걸 미국이 멍청이 그 승인을 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미국이 무기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얼마나 충성했어요. 미국 지시대로 완전히 한 거예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전히 완성시켜버리고 1년에 3분의 1을 미국 놈하고 군사훈련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버렸어. 모스크바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몇백원 주고 팔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게 완전히 수출을 보다 지금 무역 적자국으로 변했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 제일 주요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무역 적자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무역 흑자였는데 이게 윤석열이 한 거예요, 이거.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2조 5천억 수입했어요. 2년 동안 윤석열이가 아니야 5년 동안 2조 5천억 수입했는데 윤석열이 임기 2년 동안 39조를 수입했어. 박근혜보다 더 많이 수입했어. 이게 미국 놈이 얼마나 좋아. 특히 미국 그 군수 산업 자본가들 얼마나 이뻐 윤석열이가. 내가 미국 사람이라도 윤석열이 이뻐 죽겠네. 왜 그런 이쁜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저 파면시키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은 조금. 그렇죠. 빨리 넘어가야겠다. 그 대선 상황에서 그다음 4번 5번 제기해 주신 그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토론할 때 좀 더 8번 19페이지 19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 그 탄핵 되고 나서 이제 상황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그 나는 그 요셉윤 미 대사가 실수했다고 봐요. 지금까지 미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요셉윤 대사가 박선원 의원 만나가지고 그 저 이재명이 저 선거 재판 끝나고 이재명이 선거로 죽는 거 보고 헌재에서 판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CIA 이거 헌재 공작한 거죠.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적인 재판관 있잖아요. 걔들 통해서 공작한 거예요. 물론 막 뭐 헌법재판관들 못 해놓고 차례시켜놓고 이렇게는 못하고 공작을 한 거죠. 공작을. 그게 보수적인 재판관들 통해서 공작을 해서 먹혀 들어간 건데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우리 민주운동 진영이 자주 진영이 윤석열이네 집을 도청했을 때 윤석열이 꼼짝 못하는 거 보고 고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싸웠어야 돼. 우리가 사과하라고 싸웠어야 돼. 윤석열이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싸웠어야 된다고 사과하라고. 1970년에 미국 놈들이 박정희 청와대 도청했거든. 그때 박정희는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각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그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기 말이고 뭐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박정희가 원자탄 만들려고 할 때 그랬던 건데 근데 그게 나는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조셉윤 대사가 얘기했던 걸 나는 박선원 의원이 진짜 용기를 내서 폭로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돼요. 박선원 의원 다음에 공천받기 힘들 것 같아. CIA가 개입하거든. 아니 근데 걱정이 돼요. 진짜야. 나 뭐 민주농당 오래 한 사람이지만 쓸데없이 민주당이 좀 있어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조셉윤 대사 얘기한 게 언론에 나올 때는 우리가 싸웠어야 돼요. 미 대사관 앞에서 천연농서고 단식하고 미 대사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 나도 아쉽고 내가 금천구 촌놈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우리 투쟁 과제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늦었지만 해야 된다. 이제 그 관세 투쟁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나 해야 된다고 봐. 미 대사관 가가지고. 그리고 공수시효가 없잖아 그건. 그거 좀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무엇이냐 이번에 그리고 이제 우리 발제자 선생님이 우리 국회의장도 미국에 개입했지 않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내가 아는데 우리 국회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상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다음날 국민투표법 개정한 것도 찬성이고 그다음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그건 하자고 그랬어. 그게 하여간 그 내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법원 그 부분은 완전히 그건 뭐 미국이 개입했다고 저는 봐요. 증거는 없지만 완전히 그건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이 그렇게 빨리 한 적도 없고 6만 페이지 그 자료를 보지도 안 하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땐 100% 개입했고 다만 이제 항소심은 지난번 항소심에 서지 않아요. 다른 항소심에 선다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거기서 그냥 집행유예 때려버리면 이 걱정이에요. 그럼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으로 갈 때까지 30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항소심이라는 게 다른 재판만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안 가버리고 또 뭐 증인도 불려도 하다 보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항소심에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그냥 집행유예 때려버리면 이제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는데 내가 저 변호사들 쭉 물어보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법원 상고까지 올라가는 건 시기상 불가능하지 한 달밖에 안 남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확정받고 그냥 후보도 못 나가는 사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만 항소심에서 이것들이 선거 얼마 안 되고 유죄를 때려버리면 이제 선거 운동에 불리하겠죠. 지금도 불리하죠. 뭐 그런 점은 있겠다. 그래서 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미국 뭐 우리 저 여기 내가 여기 토론문에 보면 그 미국 사람들 그 트럼프 그 잘 아는 사람들 또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사로 임명할 그 사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그 잘 써 있었던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미국 소리 방송 들어보면 날마다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 되면 아니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 되면 미국 골치 아프다.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져 가지고 미국이 다루기 힘들다. 그게 날마다 나와. 그게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한국말로 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관세 협상 부분은 우리 정성희 소장님이 전문가 못지않게 그냥 상세히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크게 코멘트할 거 없는데 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 무역 협상을 하면 당연히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말기에 고정 보고 그 시장을 개방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놈 물건 팔 테니까 그 시장을 열어라. 그러니까 대원군이 아무것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강화도에다가 군함 갖고 와가지고 막 대포를 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시켰잖아요. 그게 제국주의고 식민지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만 대포만 안 쏘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한민국 정부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들은 김대중 대통령 정도 빼놓고 제대로 싸운 사람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 효수님 인사이 때 막 집회하고 그럴 때 이 대사관 막 할 때 경찰청장한테 전화 걸어서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 몇 미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막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시가 전화해서 사과도 받았잖아. 그런 대통령은 DJ밖에 없어. DJ도 6.1을 하고 부시한테 끌려가지고 엄청 또 수모를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이 협상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다. 이거 우리 국민 상식적인 얘기해야 된다. 캐나다도 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없애버렸어. 캐나다는 캐나디안으로 바꿨다고도 막 이름을 아메리카노를 없애버렸어. 지금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죠. 아까 우리 정성희 소장님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는 중국과 싸우면서 일단 졌습니다. 일단 지고 지금 한 점 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아부를 하고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배신당했거든. 일본 놈들도 사람이잖아.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일본 정부에서 일본 민간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팔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주 미국 국채가 완전히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두 가지로 약간 빼다나온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예를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세희 소장님도 얘기를 잘했지만 지금 그 경제교육원 장관 최상목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 대선 전에 내가 한다 목숨 걸어 하겠다. 또 한덕수도 지금 약속을 했고, 그래야 또 대선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국내 와서는 지가 그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하니까,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안 기다리고 사퇴해버렸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리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상목이가 마지막에 애구심이 있었나 약심이 있었나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협상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건 잘한 거다.
근데 이것도 있었겠지. 이게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 사람들 겨냥해서 하면 민주당에서는 옛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로 탄핵한 거지 뭐 관세 협상 뭐 저쪽에서 한 거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거야 민주당이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 되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또 뭐 그 시기 한덕수란 놈은 이제 후보 되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덕수하고 최상목 의원한테 강요해가지고 딱 협정안을 초안을 갖고 와가지고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냐 이재명하고 국민의힘 후보 싸움. 옛날 아메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늦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8점은 마지막에 썼는데 그 미국 대선 개입과 그 관세 폭탄 저지를 위한 국민 행동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싸웠으면 좋겠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 비상행동 동지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미국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촛불 행동을 가니까 하더만. 그래서 그런 좀 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모여가지고 미국 그 대선 개입 저지와 폭탄 뭐 관세 그런 행동 애국 행동 애국이란 말 쓴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토론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단식 하라고 할 테니까 투쟁합시다. 끝. 예, 애국 행동. 예. 예. 아, 잘 들었습니다. 발제와 토론 시간이 꽤 길어가지고 그래도 뭐 좋은 내용들이었고 굉장히 풍부하게 또 우리 최기업 선배님 풍부하게 또 여러 사례들 언급해서 더 우리에게 좀 인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지금 파기환송한 요 좀 국내 정세 혹시 뭐 의견 있으면 좀 의견 있는 분은 있으면 하고요. 우리 발제자 두 분이 지금 상대방의 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하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제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파기환송을 아까 그 김세동 대표님이 주장하셨죠? 파기환송은 더 최상의 어떤 수일 것이다. 다목적 포석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다목적 포석. 그러니까 어제 이제 최기업 마이크 있어야 되나? 그래 유튜브 때문에. 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위 이제 법 전문가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뭐 안 될 거다. 일단은 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만난 분도 법 어쨌든 관련한 분인데 할 수 있다. 모든 속도를 빛의 속도로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짜는 아직 아닌 건 아니다. 예, 30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늘 5월 2일이잖아요. 30일 뒤면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 날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거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게 생각을 해도 그 가능성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유죄 취지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벌써 국힘당이나 뭐 이런 데서 물고 뜯고 난리잖아요. 그 우익들도 날리고 이재명 사퇴하라 뭐 이러면서 이 패를 갖고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 이제 넘기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고등법원은 무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죄 취지로 어떤 속도를 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그렇게 긴장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미국 애들이 우주선 쏘아올리는 기술로 또 어떻게 할지. 근데 절대적으로 항소심 기간도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고
피고도 와야 되고 증인도 안 오면 안 돼. 처음부터 재판 다시 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재판 다시 안 하는 걸로 전 재판부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재판부가 바꿔졌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서만 이제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듣고.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최소한 뭐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소심이 끝나고 나서더라도 상고할 때까지 30일 기간이 있어요. 열흘이. 아니 30일이에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30일 있다가 상고 이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기간이 있어요. 그 이제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한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예. 아니, 참고하시라고. 예,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상고를 제기하는 거, 상고를 하는 거는 7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인가? 15일? 예, 20일. 저도 7일, 20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합치면 27일 이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고 상고 이유서 제출은 해야 어쨌거나 재판은 시작은 될 거니까 그걸로 27일은 벌 수 있다 이제 예 그런 논리고 이런 건 좀 확인해 보면 되고 아무튼 취지는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사실 약간 긴장을 풀었던 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미국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 거 많잖아요. 사실 이승만 박정희도 찾아가고 예? 뭐 그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앞서 발제 토론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처지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한국에서 확실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에 사력을 다해서 달려들고 있는 거다. 미국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긴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발제자분들 좀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고요. 파기환송 이거 관련해서는 뭐 미국이 모든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뭐 대선 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인수위가 없으니까 이제 임기 초반에 대법에서 선고가 났을 때 그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있는 형사소추 이게 안 된다는 게 적용이 되느냐? 대법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당선 무효 때리고 날려버리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어쨌든 근데 대통령을 뽑는 거는 국민이 뽑으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시키면 그런 수작을 부리다가도 결국에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라도 비등하게 나왔다, 접전으로 나왔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국면이 더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신 것 중에 뭐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 중간에 이제 그 대학생 분께서 미국이 없는 세상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 이게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뭐 지켜준다고 생각해서든 아니든 간에 미국이 우리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게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 모두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만 해도 요즘엔 그런 뉴스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보수가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한다 그랬어요. 보수가 경제랑 안보는 잘한다. 이런 논리가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 근데 사실 보수 세력이 한 경제와 안보라는 게 친미 안보고 미국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니까 친미 세력이 안보를 잘하는 거고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은 미국 따라서 성장을 한다. 뭐 민생이 어떻고 뭐 주권이 어떻고 이런 건 모르겠고 경제 양적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논리가 투명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미국 말 잘 들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해지냐? 그것도 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경제는 오히려 뜯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없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뭐 진보 이념과 성향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력을 키우고 우리 주권을 수호할 수 있고 그런 나라로 나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좌와 우,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애국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행동 이거 참 이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국 문제는 지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토대, 대선에서 이 미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주권당 비롯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슈도 시키고, 대선 국면 끝나면 경제 협상 뭐 등등 해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대선 이후로부터 더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대선 국면에서부터 우리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연대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조업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그 관세 좀 깎기 위해서 대미 자동차 부문 더 막대한 추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런 조치를 실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택에 이제 삼성 반도체, 이게 정설하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평택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그 중지됐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미 투자 추가로 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완성 업체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산에 포함해서 약 6만 명 정도가 감원될 가능성이 있고,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에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파트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년 일자리가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조선, 뭐 주요 알짜 산업들은 거의 다 이 만일에 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하청업체로서 정말 허드렛 일, 질 나쁜 일만 우리 청년들 일하게 되는 이런 미래가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대기업 노조 긴장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현지 법인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거를 계상해가지고 보너스 좀 올려주는데 만족하면은 국민들한테 몰매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들하고 연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미국 한강수는 요번에 뭐 한덕수 나오면은 한덕수나 한동훈을 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선 가능성 없으면 또 그다음 카드를 씁니다. 이재명을 친미 정권으로 만드는 이런 카드를 또 쓰고 2중 3중 조치를 하기 때문에 꼭 뭐 한쪽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견인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을 얘기하고 미중 간에. 근데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목을 조르고 국방성 한번 순회시킨 다음에 약구를 한다.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친미자주라는 말을 썼어요. 친미자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막걸리야. 그래서 이재명도 마찬가지 뭘 하려고 그러더라도 민중의 자주적 분위기가 약하면은 미국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대선 개입과 경제 압박이라고 그랬는데 대선은 좀 한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내정 간섭과 경제 압박 저지 범국민 대책위 또는 뭐 애국 동맹도 좋습니다. 애국 행동 그러면 또 태극기 부대가 가입할라.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데요. 발언하실 거면은 줌에 계신 분은 소리를 내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니까는 소리를 마음껏 내주십시오. 예,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또 계신 분들도 해주시고요. 지금 뭐 정성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사실 오늘 우리의 결론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내정 간섭 그리고 경제적 수탈 지금도 되고 있고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 더 할 거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정부는 세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더 교묘하고 더 강하게 압박하고 이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경험에서도 아주 큰 교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이 애국의 어떤 기치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미국에도 당당하게 싸워야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 토론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캐나다, 멕시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엄청나게 친미적이고 사실 미국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 보였다가는 사실 굉장히 타격도 심하게 받을 수 있는데 멕시코 대통령인가요?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 예, 이러면서 지지율이 뭐 80% 이렇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그 선거에서 굉장히 그 열세였는데 미국과의 오랜 인연 이제 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총리에 당선이 됐어요. 예,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정치 이변이. 예, 캐나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당당하게 지키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뭐 표현들이 그래요. 맞서 싸우겠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총리가 그런 거죠. 예, 결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미국도 무작정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의견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예. 플로어에서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주가 많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자주가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이렇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맞서서 미국에 맞서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건립하기 위한 투쟁에 전념하면서 결국은 싸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촛불 행동중 사실 이걸 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진보당하고 진보당원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봐보자면 진보당이라던가 아니면 비상이동 쪽에서 이걸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좀 그나마 뭐 자주통일평화연대랑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뒤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앞에서 막 구호를 외칠 때 그냥 계속해서 뭐 사회 대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회 대개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그 사회 대개혁이 사실은 반미 자주를 안 하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이재명 그 파기환송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사회 대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자주적 민주주의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자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제1 사회 대개혁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토론회 주제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회 저는 강태영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토론회 잘 들어봤는데 그 이제 파기환송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금 이제 아까 준호 동지가 진보당 얘기했는데 진보당도 이제 대선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저는 근데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라 생각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윤석열이 그렇게 합법적 소위 말해가지고 법 기술을 이용해서 탈옥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측을 했을 것이며 한덕수나 최상목 그리고 그랬던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기각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현실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만약 조이대 재판부가 파기 자판을 했다면 그거는 재무덤을 파는 격이 되었을 겁니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겠죠. 근데 저는 이제 파기 환소를 한 것이 이게 대선 직전에 이재명을 거꾸로 뜨리려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재성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시간상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진짜 얘네들이 뭔 미친 짓을 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보니까 내일 여기 이제 촛불행동 분들도 계시니까 보니까 내일 촛불행동에서 이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이 기대를 들고 온 이유가 내일 이제 참여할 요량으로 오늘 이제 집에 안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정으로 뭐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챙겨왔는데 예. 좀 그러니까 무슨 비상행동이고 촛불행동이고 지금 상황이 진짜 전시 상태에 가깝다. 아니 그냥 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광화문 난민촌 한 번 더 칠 각오하고 총력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비상행동에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이제 파기환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게 또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좀 촛불행동이 먼저 좀 선두에서 범국민적인 그런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투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다니면서 진행하니까 기분이 새롭고 괜찮네요. 예. 들어봐야죠. 우리 멀리 또 프랑스에서 오신 예. 소개도 해주시죠. 네, 뭐 대부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조금 제가 몇 번씩 뵙은 분인데요. 하여간 프랑스에서 살면서 요번 4월 4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완전히 파면은 된 거 보고 저도 한숨을 놓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다가 어저께 사실 5월 1일 날 저는 노동자와 함께 지내야지 하는 결의로 그 국가보안법 없애는 교육센터 후원 모집하는 후원자 모집하는데 거기서 비 맞으면서 소리를 좀 질렀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를 보고선 야, 이들 꼼수가 어디까지 얘네들이 이미 굉장히 단단한 그룹이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지휘 진도하는 게 윤석열 플러스 그 법비들 카르텔이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요번에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로서 우리가 막 정말 막 들떠서 89점 몇 프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선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얘네들로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니까 다들 지금 법비들은 발발 떨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이 나만의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아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 내놓은 어저께 그 카드로 어저께 김은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6월 2일 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투표가 다 무효로 되고 어쩌면은 두 번째로 표를 받은 무소속을 나온 한덕수든 뭐 국진당으로 나온 한덕수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노태우의 케이스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뭉쳐서 계속 투쟁을 헌재에서 했던 투쟁처럼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럴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의까지 밝혀주셨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발제자 그리고 활제자분들은 좀 전에 얘기는 하셨는데 혹시 토론자분들 마지막으로 1분 예, 추가 토론 기회 드릴 테니까요. 1분 하실 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토론하신 분들 정말 결의에 찬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요. 또 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더 확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의 태세, 이것을 더 또 속도 있게 갖춰 나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 주셨던 내정 간섭과 경제 수탈을 막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애국적 행동, 이런 연대 공동 행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우리가 이런 토론을 그리고 몇 차례는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두 분 모시고 현재의 대선 개입 그리고 경제 수탈 기본적인 내용 다뤄봤는데요. 오늘 토론하면서도 나왔는데 이제 군사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국제 정세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적인 대응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주 새롭게 구상해야 될 시점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좀 더 넓혀서 토론을 일단 한 월 1회 정도 이렇게 원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5월 말쯤에 한 번 더 이런 토론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원에서의 판결 결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임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이 과정이 윤석열 그리고 법원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 이걸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오늘의 토론 주제처럼 미국이다. 이 과정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여서 국민의 민주정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내란 청산과 더불어서 미국과의 대결도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무리가 뭐 없습니까? 최경 소장님 1분만 해주십시오. 내가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데 마이크 시간을 잘 지키는데 오늘 어떻게 좀 뛰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토론문 좀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나왔는데 좀 제대로 못해서 30초만 읽어. 80년대 김세진 이재호 열사 정신으로 제발 대동단결해서 미국 놈과 치열히 싸워나갈 때다. 미국 대선 개입 반대와 관세 폭탄 저지를 한 애국 행동을 조직하자. 끝. 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나와. 정강현 위원장님도 마무리. 지금 진보 정당에는 후보가 둘 나왔지 않습니까?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그리고 정의당 이름 바꿔서 이 권영국 후보 둘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3인당 후보 못 내고 이렇게 이제 민주개혁, 진보 연합 정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이라도 김재현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 정책 협약을 확실한 것으로 하고, 그 정책 안에서는 특히 주권 문제, 경제주권 안에서도 산업주권, 기술주권, 통상주권, 식량주권,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공통적인 공약을 내걸고 대선을 한번 싸웠으면 좋겠고, 지금 한동훈, 한덕수가 발부둥을 쳐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응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하는 짓을 보세요. 온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럴 때 극우 친미, 극우 세력을 고립, 약화, 소멸시키고 그야말로 이제 중도 보수와 이 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남북 이 평화 협력을 실현해서 유라시아로 달리면서 경제 변형을 이룩 하는 동시에 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조셉윤 만난 거 폭로를 했을 때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이게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용기 있게 중요한 말을 해주신 거긴 한데, 근데 왜 박선원 의원이 조셉윤을 만났고 보이는데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그 이번에 그 개헌도 그 미국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 더 확신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박선원 의원이 그 개헌 얘기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박선원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게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용기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자. 근데 그 나아갈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정치 세력이나 뭐 주요 정당들이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했던 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되는 문제 누가 두고 나갈 거냐? 국민들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제 또 토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청 참관해 주시고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로 장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다 모아서 자주의 새 세상을 건설하도록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